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 1차 지급 계획이 드디어 확정 발표됐습니다. 과연 내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라는 것을 들어보면 2차가 또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은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세세하게 또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좀 시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하나씩 가볼까요? 먼저 이제 당초 정부안이 있었습니다. 최저 1인당 15만 원에서 최고 5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 한도가 조금 올랐어요. 네. 최고 5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두 차례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우선 1차 계획인데요. 1차 지급은 2주 후 7월 21일부터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일치 지급 대상이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한 40만 원 가까이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달라졌던 게 뭐냐. 이른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제외하고 이른바 비수도권 거주자들한테 3만 원, 1인당 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네. 이게 없었던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시군구 지역 84개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는 2만 원이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5만 원으로 1인당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는 이제 9월 중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텐데요. 2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 소득 하위 90%. 이 선별하는 작업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긴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인데 그래서 1차, 2차를 합치게 되면 1인당 적게는 15만 원. 가장 적게 받는 사람, 네. 부자들 상위 10% 부자는 15만 원이고요. 일반 국민은 25만 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40만 원을 그리고 이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50만 원을 받는데 인구 소멸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최대 55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해서 이게 소득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정말 정교하게 설계가 되다 보니 이게 이제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자, 일단 비수도권이면은요. 2차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조금 있다가 보고요. 본인은 일단 3만 원은 추가로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그럼 5만 원으로 될지 안 될지는? 이미 84개 시군구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정됐기 때문에 인구는 지난해 기준 소멸 인구가 이제 자연 증가하면 나타났기 때문에 84개 시군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인구 소멸 시군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고요. 일단 1차 소비 쿠폰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네.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동시에 가능합니다. 근데 신청은 누가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개인이 신청한다라는 건데요. 다만 성인은 본인이 신청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럴 경우는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는 구조입니다. 이에 앞서서 너무 복잡하다. 내가 소득상이 10인지 25인지 차상위 계층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사전 준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서 알림 서비스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19일부터는 내가 지급 대상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급받게 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제공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령 수단은 3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선불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본인 신용카드에 이제니까 카드사 홈페이지 앱이나 ARS를 통해서 또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지자체 누리집, 그 앱을 따라서 모바일 카드는 신청이 가능하고 나는 지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되고요. 선불카드의 경우에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바로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포인트와는 좀 구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소비를 할 경우에는 기존 포인트가 보다도 이번에 지급된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고 사용한 결과가 문자나
앱을 통해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저기 보면 온라인 신청이 지역사랑 상품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앱으로 받는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앱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역사랑 네. 상품권의 경우에도 지자체 누리집이 따로 있고요.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그렇죠. 모바일이나 카드형의 경우는 지자체나 누리 앱 가야 통해서 되고. 가야 네. 되고요. 나는 아니다. 우리는 이제 지류형, 종이형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은 관할 이제 지자체로 가셔야 됩니다. 자,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류는 선불카는 가서 받아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앱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걸로 받는 거는 또 온라인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신청할 때도 미성년자 자녀는 세대주가 대표를 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도 아까 된다 안 된다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이 세대주가 신청할 수가 있겠죠. 좀 애매한가요? 지금 네. 거동이 불편한 그럼 부모님. 고령자시라면 지자체 등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받는 이른바 이제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앱 같은 걸 이용할 수 없다 예. 이런 경우에는 아마 위임장을 써서 자녀분이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복잡합니다. 예, 부모님이 좀 복잡하니까 그것도 꼭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요일도 또 나뉘게 되고요. 이 쿠폰 신청할 때 좀 주의사항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거가 우리가 이런 이 국민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 한꺼번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예. 혼선을 빚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오프라인 동시입니다. 신청 첫 주 7월 21일부터 25일 이때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월요일자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년도, 예. 화요일은 2와 7년에 끝난 사람, 수요일엔 3과 8, 그리고 금요일에는 5와 0, 0의 날짜가 이제 해당 연도에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 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마감 기한이 앞서 제가 1차의 경우는 이제 9월 12일까지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되고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앞서 제가 6월 18일 기준 이제 국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시적으로 해외 체류했다 이런 국민도 이제 6월 18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요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는 워낙 많이 몰릴 것 같기 때문에 요일별로 나눠 있으니까 꼭 나눠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같은 경우에는 가면 바로 받겠죠. 예. 그러나 이 신청은 입금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다음 날, 예, 좀 나뉘기 때문에 당장 또 필요하신 분은 오프라인 현장을 가시면 또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구별할 수가 있겠고 사용처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기준이라든가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취지는 예. 골목상권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그 지자체의 이제 경제 활성화를 좀 깨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 회복과 이제 내수 회복에 이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사용 가능한 업종 장소를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원칙은 뭐냐? 주소지 관할, 내가 받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서울 시내에서 가맹점에서만 써야 하고요. 네. 경기도 거주자는 경기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업장은 연 매출 기준 30억 원 미만. 네. 인 업종입니다. 식당, 주변 식당, 미용실, 뭐 안경점, 학원, 동네 마트 대부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좀 헷갈리는 게 편의점, 네. 커피숍, 생활용품 전문점 네. 이런 곳은 직영점이 있고 네. 가맹점이 있거든요. 직영점은 본사, 대기업 계열 직영사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맹점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내서 했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네.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의 경우는 100% 전부 본사가 직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이고 또 이제 예외적으로 산간 지방에는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슈퍼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산악 지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125곳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전부 다 안 되는 게 기본이고요. 네. 배달앱의 경우에는 정말로 네. 이제 지금은 온라인으로 선결제하지만 후결제 음식을 받을 때
해당 음식점 사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외에도 뭐 유흥업소라든가 복권방, 오락실과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의 경우에는 결제가 좀 불가능한데요. 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1차, 2차 기한이 있습니다. 네. 11월 말까지 넉 달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차는 9월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두 달 정도 되게 내셔야 촉박하죠. 촉박합니다. 네. 근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네, 저 표를 한 번 더 볼까요? 가능업종, 식당, 의류,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약국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막 연매출 30억이 넘는 곳은 안 된다고 하겠죠, 그곳에서? 맞습니다. 예. 아니 소비자가 연매출 30억인지 저기가 저 병원이, 가맹점인지 예. 직영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 정부는 지금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 매장을 별도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네.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저희도 표를 준비했죠. 저 스티커가 일단 있어야 있어야 돼요. 됩니다. 맞습니다. 예. 하고 되게 급하다는 거 11월 말까지 1, 2차 모두 써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매출 30억, 그다음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이것만 알면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1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1차, 2차를 나눴는가? 2차는 아직 조금 더 체크할 게 있습니까? 왜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지급이 되는데 여기는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나서 여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네. 저 건보료만 따지게 되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이제 이게 굉장히 차별성, 지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건보료 이외에도 고액자산가를 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기준은 9월 중에 발표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2차는 신속성보다는 형평성에 초점을 뒀긴 선별적 지급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지급 방식은 1차와 동일합니다.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게 되고 1, 2차 지급을 포함하게 되면 총 예산 한 12조 1,700원 가량 네.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 주는 비용보다 국비로 하는 비중을 더 늘려서 서울의 경우에는 75%까지 국비 비중을, 기타 지자체의 경우는 최대 90%까지 국비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사용 기한이 중요합니다. 2차 쿠폰은 9월 중에 받고 11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잔액은 전부 이제 국고로 환산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가장 빠르게 정책 자금을 이제 태워서 그 내수 경기를 이제 좀 부양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2차는요. 일단 큰 가이드라인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0%를 어떻게 고를까를 일단은 좀 고심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아마 9월 중에 이제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1차든 2차든 최종 소비의 가이드라인은 11월 말까지는 모두 쓰셔야 되고요. 안 쓰실 경우에는 국고로 들어간다, 환수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소장님께서도 이게 결국은 이렇게 빠른 소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내수 살리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급격하게 투입이 된다면 그래도 마중물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단기적인 소비 확대를 좀 하기 위해서 총 정책 자금의 85%를 석 달 이내 집행하겠다라는 로드맵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제 기대되는 소비 효과로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한 0.2%포인트 정도 네. 성장률 견인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대되는 소비 효과를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당시와 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 이제 이 소비 지출 창출 효과가 한 20%대에서 30% 남짓 수준이었고요. 매출 증대가요? 맞습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그 관광 특히나 외식, 생활업종 등과 이제 대면 업종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매출 회복이 좀 나타났던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그리고 당시에는 사실은 코로나 기간 때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이 활동이 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름 휴가철이 맞물려 있고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비 활성화에 좀 기여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나 될지 또 결과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의 규모는 32조 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소비 쿠폰은 12조. 소장님,
20조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그 한 32조 원 가운데 아까 12조 원 남짓이 민생 소비 이거고요. 쿠폰에 투입이 네. 됐다면 여기 한 16조 가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탕감에 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조는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폐업 신고를 한 이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8천여 명인데요. 1년 전에 비해서 2만 1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폐업 사유를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사업이 좀 부진하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기간 이후 누적된 사업 부진과 이제 고금리에 따른 연체율 증가로 인해서 폐업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히 이제 이 5천만 원 이하, 네. 7년 이상의 이제 장기 채무에 대해서는 이제 비탕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 출자를 하게 됩니다. 이 8천억 원 규모로 채무조정 기구를 9월에 설립을 해서 네. 10월부터 소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이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도 재정이 투입이 돼서 9월 말까지는 전체 예산의 한 85%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게 되면 정책 효과가 조금은 체감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비탕감에는 늘 있었던 논란이긴 합니다만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성실 납세한 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그리고 이제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추경 32조 중에서 12조는 소비 쿠폰, 나머지 20조는 자영업자 살리기에 투입되는데 그 20조 중에서 한 16조 정도가 이 채무 탕감이고요. 마지막 4조 정도가 뭐 폐업 지원이라든가 어쨌든 소상공인 살리기에 투입이 된다. 이렇게 크게 개념을 또 잡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1차도 14조가 들어가고 2차가 32조가 또 들어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는 올해 조심스럽지만 1%대 경제 성장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이라는 거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31조 8천억 원 상당의 2차 이제 추경이 발표가 되면서 네. 정부는 이제 제로 성장에 그칠 것 같은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좀 올라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민생과 이제 소비 회복을 목표로 이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만큼 성장 동력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집행할 경우 연간 GDP의 최고 0.2%포인트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국회 예산처도 최대 0.32%포인트 성장률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글로벌 IB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올해 성장률 눈높이를 낮춰왔습니다만 예. 정부가 이처럼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로 1%대로 이제 올리는 기관들도 속속 나오고 예.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에 따른 장기 내수 부진에 따른 반등 여력이 충분하고 특히나 이제 대면 소비 회복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직접적인 이제 소비 촉진이 재정 지출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다만 이제 좀 이 한계와 이제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단기간 내 성장률을 0.1에서 0.2%포인트 이상 견인한다 하더라도 지금 30조 거의 한 50조 원 가까운 이제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 약간의 물가 불안과 그리고 이제 이런 유동 자금이 혹시나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가 채무입니다. 아마 이번 이제 1, 2차 추경을 합쳐서 21조 원이 넘는 돈을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조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께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한 0.7%포인트 가량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가 부분만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2차 합치면 50조 정도가 되고요. 이 시기가 11월 말에 다 쓰기 때문에 추석과도 또 시즌이 맞물린단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지금 뭐 천명하고 있고 물가 쪽에 대한 불안, 물가 대책이 좀 많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2.2%로 다시? 재차 네. 2%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최우선 과제가 사실 먹거리 물가 중심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였는데 한꺼번에 한 달 만에 0.3%포인트가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석유류 가공식품 가격이 오른 데다 농산물 가격 하락 폭이 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라면 값이 네. 무려 6.9%나 뛰었습니다. 이게 2023년 9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요. 수산물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고등어, 조기, 오징어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일단 농축수산물 할인 혜택, 또 할당 관세를 더 확대하는 방안, 또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또 이제 이 가공식품 업체들과의 이제 협의를 통해서 생활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추석 연휴 가장 수요가 많은 철이고 네. 그리고 연말 들을수록 이제 이 지금 소비 쿠폰이 풀리는 효과, 유동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비 진작과 물가 안정이 좀 조화를 이루면서 민생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정말 신속한 물가 관리 대책이 좀 추진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생활 물가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나오는 즉시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추경도 하고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중물 효과입니다. 자, 소장님, 정말 이제 큰돈 풀리는 만큼 정교하게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야 될 겁니다. 어떤 보완책, 어떤 점들도 유의하게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정부의 추정대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대로 성장률이 가야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이 저성장이 상당히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 이 구조적인 이제 한계를 고려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AI라든가 디지털 전환과 같은 첨단 산업을 유도하고 특히나 구조 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예. 또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노동력 확충을 위해서 지금 뭐 여성, 청년, 고령층에 대한 경제 활동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러나 복지의 지속성을 위해서 뭐 국민연금과 같은 3대 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교육 그리고 의료, 정치 개혁이 좀 서둘러져야 되고요. 이렇게 단기 대응도 필요합니다만 단기 이제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마중물 효과도 필요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이제 네. 국가의 어떤 전략 마련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